안녕하세요.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정신분석이 고전적인 그 조건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가들은,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위시한 정신분석가들은 정신분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특히 후대에 이르러서 오웬 레닉, 에리 프롬, 스티븐 쿠퍼, 이 사람들의 견해를 봤었는데요. 정신분석이 상당히 비실용적으로 흘러왔다는 것, 오웬 레닉이 지적했던 바이고, 에리 프롬이나 스티븐 쿠퍼에 이르러서 그런 조건적 정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분석가가 어, 갖는 의도, 목적, 그것이 충분히 정신분석적이면 그 작업 자체가 정신분석이다. 라고 보다 좀 자유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게 된 것이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정신분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가. 프로이드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할례, 여성성, 거세, 네, 근친상간, 성적인 어떤 perversion, 도착, 이런 여러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내 정신분석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어, 특히 이제 이후에 다루게 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정신분석의 근거지가 옮겨지게 되죠. 많은 유럽의 정신분석가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나치를 피해서 이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정신분석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 되면서 또한 이분법적인 논리를 따르게 되는 것과, 이 정신분석이 엔티세미티즘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굉장히 깊이 뿌리 박힌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이분법적인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부분은, 네,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성장한 정신분석입니다. 지난번까지 서술한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프로이드가 토킹 큐어로서의 정신분석을 임상적으로 구현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미국에서 이 정신분석이 주목을 받게 되고, 1909년에 미국 클락 유니버시티의 초청 강연을 받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근데 이 당시 미국의 의학의 상황은 여러 의술 관련 영역을 배제하고 의과대학 병원 중심의 권위와 통제를 이제 갖춰 나가려던, 그걸 강력하게 정립해 나가려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큐어와 케어를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병원 중심에서 의사들이 하는 것은 큐어, 남성, 의사, 자율성, 이제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 이런 흐름을 띌 수 있게 됐고, 자, 케어는 그런 의사들이 아닌 다른 좀 더 부차적인 의술 관련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 네. 그래서 여성, 간호사, 관계성, 심리치료,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케어를 좀 더 낮은 차원에 두려는, 큐어를 의사들이 또 의과대학에서 병원 중심으로 끌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어, 그 권위를 확보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1909년 프로이드가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정신분석의 인기는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당시에 프로이드를 향해서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스탠리 홀, 아돌프 마이어 등이 있는데요. 정신과 및 신경과 의사들에게 억압, 트라우마, 카타르시스, 갈등, 기억, 이런 정신분석적인 개념은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정신과 의사들 상당수가 정신분석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쉘 샥, 네, 포탄 충격, 네, 포탄 신경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그 전투 상황을 겪고 신경쇠약을 겪는 것, 그것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쉘샥은 이후에 war neurosis, battle fatigue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점차 훨씬 뭐랄까요? 전투에서 정말 군인들이 겪는 트라우마적인 느낌이 배제된 용어들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SD, 그걸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전장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쉘샥이라고 할 때는 포탄의 폭발로 인해서 신경계에 쇼크가 발생한다는 신체적인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사용한 용어이고요. 그러나 당연히 그렇겠지만 병사들이 물리적으로 포탄 폭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신경쇠약에 시달린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상당 부분이 그렇죠. 전투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굉장한 두려움, 공포, 전우가 죽고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어디서나 총알이 포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느끼게 되는 그 생생한 감정들. 그것이 신경쇠약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런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카타르시스와 최면 기법을 이용해서 병사들에게 그런 심리적 충격과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됐을 때 병사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목격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봉착해야 했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 병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국가를 생각하면 병사들을 빨리 치료해서 전투를 빨리 복귀시켜야 하고 또 이후 국가의 치료비나 연금 지급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진단을 내릴 때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병사를 고려해야 하지만 국가의 부담 또한 고려해야 되는 이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뇌진탕, 폭발, 포탄
그러니까 포탄의 폭발로 인한 마비와 같이 실제적인 신체적인 질환으로 진단을 내려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병사는 나중에 어, 그 뭐 치료, 보상, 연금 이런 것들 다 받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히스테리아나 트라우마성 히스테리아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을 내릴 경우 병사들의 전장 복귀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니까 빨리 복귀를 시키게 되고 그런 심리적 충격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이후에 받을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게 되는데, 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이드는 1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그 전투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death instinct, 죽음의 본능, repetition compulsion, 반복 강박, 왜 인간은 고통을 반복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더 세워나가게 되고 aggression, 공격성을 강조하게 이론상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죠. 근데 당시 분석가들은 이 정신분석에서 생겨난 흐름이 외부적 사건으로서의 트로매틱 이벤트 보다는 그러니까 전투가 가져온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 그 의미 자체보다는 판타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병사에게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던 심리적 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투에서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병사의 마음의 상태 및 갈등, 개인적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병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요시했다. 이 말은 신경쇠약에 PTSD에 시달리는 병사는 그 전투라는 외적인 사건이 그런 질병 상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병사에게 이미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심리적 취약성, 신경증적인 경향성 그런 것들이 그런 신경쇠약의 발현을 일으키는데 더 큰 요소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서 겪는 그 외적인 사건이 어떤 트리거 역할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재된 경향성이 그런 문제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정신분석의 이론에 의하자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신경증 프로이드가 초기에 치료하려고 했던 그 히스테리아 신경증도 초창기에는 어른이 부적절한 성적인 접근을 한 것이 나중에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그런 신경증적 증상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프로이드가 초반에 1897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후에는 아니다. 아이가 갖는 성적인 판타시, 성적 본능, 성적 소망이 신경증적 증상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론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병사가 겪는 그 신경쇠약, PTSD와 같은 어려움이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미 소인이 있었다는 것을 정신분석이 설명해 주는 것이
정부 관료들을 정부를 국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분석이 훨씬 빨리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 이런 흐름이 정신분석 이론의 이런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넘어가면 여기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신경증 트라우마로 증상을 보일 확률이 적은 심리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남성을 선별해야겠다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스크리닝을 통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남성들을 걸러내고 징집함으로써 전투 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치료비나 연금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막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징집 인원에 비해서 정신과 의사는 턱없이 숫자가 적었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뭐 5분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짧은 진찰 시간을 통해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예비병사를 걸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선별보다는 인종적, 학력, 동성애의 문제가 징집 거부의 판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네, 뭐 의식적, 무의식적인 편견이 그런 징집 기준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학적으로 진료하려고 하지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어떤 인종적 학력 동성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마치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징집 거부를 당할 경우에 그것이 더 드러나지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징집을 거부당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투에서 신경증이든 여기서 personality disorder,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든 이런 경우 당연히 정신분석적 아까 이론을 살펴보았듯이 여성적, 소심한, 태화된, 히스테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을 받는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낙인이 되고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투에서 트라우마를 입고 그런 신경쇠약을 앓는 개인에게 신체적인 질환명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맥락을 잡아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려주게 되었을 때는 네, 훨씬 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 반응에 대한 정신적 기질과 내적 이유를 설명해주는 정신분석은 더더군다나 반가운 것이었고요. 그래서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정신분석에 일어난 긍정적인 측면은 정신분석을 치료에 적용하면서 병사들은 전투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받았고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신분석의 효과를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치료 결과와 군대 복귀율을 가져왔고, 전쟁 이후에 톡 테라피가 존중받게 되는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신분석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고, 정신과 의사들 내에서는 정신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 하나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전투를 겪고 그리고 신경증을 앓고,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병사들에게, 네, 정신분석적 이론, 정신분석적인 설명이, 국가의 차원에서는, 정부의 차원에서는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신분석 이후에,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네, 정신분석이 자리를 잡게는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인 거죠.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정신분석의 효과를 실험할 수 있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 정신분석가들과 미국 정신의학계의 필요가 만남.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나치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정신분석가들은 런던, 뉴욕 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미국의 정신의학계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미 정신분석에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신의학계에.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윌리엄 매닝거와 칼 매닝거의 경우 매닝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유럽 정신분석가들의 이주를 도왔고요. 이후 미국 내에서 토페카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에게 정신분석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습니다. 자, 초기의 정신분석가들, 이민 오게 된 이 정신분석가들은 미국 정신의학계의 스타로 받아들여졌죠.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창시자인 프로이드와 친분이 가까운 정도에 따라 더 이상화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이들은 유럽에서 가졌던 보다 느슨한 어떤 정신분석적 스타일 대신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훨씬 엄격한 정신분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치를 피해서 모국을 떠나야 했던 이 초기 유럽 정신분석가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상실과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서 미국의 새로운 땅에, 새로운 환경에 생존하고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정신분석 학계 속에서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프로이드와 가까운 더 정통적인 정신분석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미국의 젊은 세대 정신과 의사들의 야망과 필요와 맞닿는 것이었습니다. 자, 애도하지 못한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로서의 정신분석. 정신분석은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로서 평가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었던 유럽의 분석가들이 겪은 핍박, 변방화,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민, 이민 와서 정착해야 했던 그들의 역사. 이 정신분석에 미친 영향은 제대로 인식되어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 상처, 수치심, 불안, 두려움은 제대로 말해지거나 다루어지지 못한 채
그 초기 유럽 정신분석가들의 정신에서 부인되거나 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분석가들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고통과 수치심,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집요하게 찾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신분석의 이론의 정통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프로이드를 내세움으로써 미국 정신분석 학계에서 훨씬 확고하고 안전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너무나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신분석 주류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그리고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 학파가 다르면 서로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예. 이는 분석가들 자신이 안전과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그 소망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게 된 상실, 상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없는 채로 생존하기 위해서 몰입해야 했던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은 그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권위주의를 행사하고 타 학파를 핍박하든 아니면 여기도 나오지만 심지어 환자를 향해서도 정신분석적 이라는 것으로 권위주의, 핍박,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취약함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는 논리적이며 우월한 위치에 자신들을 두고 환자에게 모든 취약함과 비논리성, 의존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성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정신분석가들에게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던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분석이 어떤 심리치료와도 구분된다는 배타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신과 의사들만이 정신분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신분석은 이 정신과 의사들을 통해서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정신분석이 보다 분석가와 분석자 내지는 환자 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적인, 관계적인 그런 흐름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돌아서 있지만 황금기를 누렸던 그 시기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1990년대, 2000년대에 뭐 이르기까지도 의사와 환자는 명백히 나뉘는 그리고 의사가 환자가 가져오는 내용을 듣고 해석하고 그 저항을 분석하고 이런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권위적인 그런 흐름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그리고 정신분석을 하는 정신분석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겪었고 유대인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 집단이었던 정신분석가들이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정신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던가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정신분석가들과 미국의 정신의학계의 필요가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더 권위가 강화되고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되었던가, 네, 하는 것을 이러한 연유로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보적이고 실제적인 정신분석을 향하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창기의 정신분석이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전통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정신분석이 거점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분석이 정신의학의 세부 전문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석을 독점하는 구조가 됐죠. 정신분석가와 분석적인 능력을 가진 환자 개인과의 정통적 정신분석만이 유효한 것으로 정신분석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분석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기의 진보적인 전통이 재정립되고 주류를 회복해야 한다. 그때 잠시 봤던 그 엘리자베스 단토의 프로이즈 프리 클리닉 하는 책, 네, 거기에서 저자인 단토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현재 이런 주장을 하죠. 정신분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위한 진보적인 관점이 퇴색되고 정신분석 자체를 위하는 듯한 환자 분석자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정신분석이라는 이 임상적 학문 자체,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되는 정신분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가, 정신과 의사 그 권위가 더 중요시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자체의 권위와 안전을 우선해 두는 경향이 생겨나고 이는 특히 미국에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이 결합하면서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분석이 1950년대에 시작된 황금기를 지나서 1990년대 이후로는 하향세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황금기에 비하자면 상당히 쇠퇴된 상태죠.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정신분석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조건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4번,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3번,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현재는 거의 일반적인 정신분석가들이 그렇게 3번씩 보는 케이스를 갖기가 쉽지 않죠. 그 뉴욕의 그, 업타운에 사는 정신분석가들, 그 정신분석가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임상하는 그분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상화나 필요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쇠퇴하는 흐름은 세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이 초창기에 가졌던 개혁성을 회복하면서 네, 그 개혁성이라는 것이 이전의 흐름에서 개혁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역사의 흐름을 지나고 볼 때에 초창기에 훨씬 개혁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Psychotherapy for the People로서의 실제적인 가치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분석이 왜 권위적이고 이분법적 판단에 갇히게 되었던가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개혁적인 초기의 정신을 회복하고 유연하고도 통합적인 보다 임상적이고 실용적인 정신분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 대중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꿈꾸었다. 정신분석이라는 순수한 뭔가 그렇죠. 권위적이고 접근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통제된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융합의 형태로서 가난한 이들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비용 없이 제공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신분석이기를 초창기 프로이드는 꿈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드의 인본주의적인 비전과 정신분석의 진보적인 기백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 네,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이 루이스 에런과 카렌 스타가 쓴 책에 루이스 에런이 이 말을 이렇게 적을 때 참 감동을 받았고, 또 2012년도 제가 NIP에서 분석 훈련 받을 때 루이스 에런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받았던 느낌도 참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은연중에 당연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정신과 의사들, 심리치료자들 하는 얘기가 그렇죠. 환자들에게 그 어려운 정신분석을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정신분석 자체가 가지는 분명한 의미가, 가치가 있겠으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연구하면서 생겨난 분야라면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역사가 변해가는 상태에 정신분석은 당연히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든 기간이든 비용이든 그런 것에 덜 얽매이고 정신분석이면 뭐 생후 초기까지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또는 무의식의 여러 영역을 꿈을 연상을 그러니까 자유 연상을 뭐 반드시 허용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해석과 저항과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하는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분석가가 환자에게 분석자, 피분석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줘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게 작용해서 인간을 올가매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환자나 분석자의 필요에 맞출 수 있고 당장 증상의 호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다만 정신분석적인 목표나 의도를 정신분석가가 충분히 담고 갈 수 있고 그것을 환자나 분석자와 나눌 수 있게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신분석이 되고 보다 실용적인 정신분석이 자리를 잡아서 정신분석을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신분석이 보다 실용적이면서 넓은 영역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해 봤고요.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한의사분이나 심리치료사
또 뭐 한국에서 훈련 받으신 정신분석가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계실 테니까 기존 생각이나 또 어떤 학파적인 접근 이런 것이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무엇이 사람을 다루는 이 임상적인 접근에서 학문에서 중요한가 어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보다 정신분석적인 임상의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관계적 정신분석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유형의 분석 심리학 이런 부분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론과 임상을 오고 가면서 내용을 올리고 또 보다 이런 내용들은 좀 전문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면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정신질환에 따라서 또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주제로 잡고 강의하는 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